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50일째 파업을 이어가는 대우조선 하청노조와 사측 간의 협상이 노조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국민 밥상을 먼저 신경 쓰겠다고 밝히며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인 연금 개혁을 위해 여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더블링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다음 달 중후반쯤에는 신규 환자가 하루 20만에서 28만 명 수준으로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0, 50대 대출자 10명 중 3명은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동시에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상환 부담이 급증해 취약 차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열에 강하고 흠집이 잘 나지 않아 인기를 끌고 있는 가정용 세라믹 식탁이 갑자기 산산조각이 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걸 올려놓거나 외부 충격이 없었는데도 부서졌는데 업체 측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가 북한을 향해 국가를 가장한 해킹 범죄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에 더 많은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0일째) 파업을 이어가는 대우조선 하청노조와 사측 간의 협상이 아직 결론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협상에서 민형사상 책임과 폐업 협력업체 고용승계 문제 등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 다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호 기자. 네,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전 10시에 협상이 시작했는데 1시간도 안 돼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노사 양측은 오후 2시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사이 노사 양측은 각각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협상은 밤 10시 반쯤에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곧바로 노조는 협력업체가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약속을 번복해 협상이 더 진행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 약속을 깨고 돌연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각 업체와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협의한다고 협상 테이블에서 번복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협력사 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은 협의 과정이었지 합의된 내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협상에서도 이 법적 책임, 그러니까 손배소 문제가 핵심 쟁점입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에 대해 100% 사측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측이 갑자기 손배소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고, 사측은 각 협력업체가 손배소 문제에 대해 아주 완강한데 그래도 절충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협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오늘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노사 양측은 서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는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이렇게 타결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아직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대우조선해양은 긴 휴가에 들어갑니다. 오늘이 사실상 휴가 전 마지막 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협력업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오늘로 50일째, 독후 점거는 30일째입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노사 갈등뿐만 아니라 노노 갈등도 격화할 상황입니다. 정규직 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곳 조선소 정문에서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사측이 일부 정규직 노동자를 부추겨 금속노조 탈퇴를 선동하고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오늘로 50일째 접어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불법 행위를 접고 정상화하기를 국민이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휴가를 갔던 저도가 파업 사태가 한창인 거제도라서 여름 휴가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빨리 불법 행위를 풀고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여름 휴가를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 거제도라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대우조선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 과제를 강조하면서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다음 달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이른바 97그룹 당권주자 4명은 오늘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재명 의원에 대적하기 위한 단일화도 언급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권성동 직무대행이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주요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여당 원내사령탑의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근시안적 분열적 정책이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경제 위기 책임을 돌리면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고위직 공무원들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 사퇴 결단을 요청해 주십시오. 권성동 직무대행은 연금과 노동, 교육개혁 등 윤석열 정부 정책 과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연금 문제는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고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언급하며 민주노총을 맹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1조 원에 이르는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권 직무대행의 이런 연설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보는 시각과 국회를 보는 시각이 저급하다며 노동 현장의 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책임한 말을 쏟아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권성동 직무대행 원톱 체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이 권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고요. 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이준석 대표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당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의 거취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이견 없이 권성동 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는다는 건데요. 안 의원은 특히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는 일부 주장은 대표 거리 상태가 아니면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전대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안철수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대표 관련한 그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의 체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전적으로 저희들이 뭉쳐서 이 민생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윤핵관의 한 축인 장제원 의원에 이어 안철수 의원까지 일단 권성동 원톱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권 직무대행 리더십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역시 당권을 노리는 김기현 의원은 임시 시스템으론 위기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권성동 체제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위기 초반에 특히 정권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특단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완전 전시체제로 들어가서
네,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97그룹 당권 주자들이 오늘 오전 토론회에서 단일화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강 양박으로 불리는 97그룹 재선 주자들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이 첫 토론회를 했는데 이에 앞서 강병원 의원이 SNS에서 컷오프 이전에 이재명 후보 간 단일화를 미리 약속하자고 제안하며 운을 뗐습니다. 토론회에서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쇄신 대상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고 박주민 의원은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접점이 있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혁신의 주체이기보다는 쇄신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들까지 다 하는 그런 단일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점이 있어야 된다.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97그룹 주자들은 대세 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선거 패배 책임을 거론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강병원, 강훈식 의원 얘기도 잇따라 들어보시겠습니다. 익숙한 패배 리더십과 단호히 우리가 결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감한 혁신과 실천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무척 중요한 때입니다. 제가 모든 걸 걸었던 대선 후보는 연고도 명분도 없는 지역의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97그룹을 비롯한 나머지 후보들의 단일화 논의와 관련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우세종이 된 BA.5보다 전파력이 센 BA.2.75 변이 확진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오늘 2배 가깝게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세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만 1,170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인구의 36.8%에 해당합니다. 확진자는 전날보다 5천 명 넘게 줄었지만 사흘째 7만 명대를 이어갔는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만 1천여 명 늘어나 1.81배이고 2주 전과 비교하면 5만 2천여 명 증가한 3.84배로 더블링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지난 4월 21일 이후 13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입니다. 유형별로는 국내 발생이 7만 850명, 해외 유입이 32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1명 증가해 107명인데요. 환자 급증세가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로 나타난 건데 위중증 환자가 100명을 다시 넘긴 것은 지난달 11일 이후 40일 만입니다. 하지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7.4%로 전날보다 1%포인트 상승했지만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7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794명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전날보다 3만여 명 늘어 80일 만에 3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BA.5보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감염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BA.2.75 변이 감염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지난 5일 인도에서 입국해 7일 확진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이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국내에서는 지난 14일 BA.2.75 변이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추가 확인으로 국내의 BA.2.75 변이 감염자는 2명이 됐습니다. 첫 확진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감염 가능 기간 내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BA.2.75 변이가 지역사회에 이미 퍼졌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는데요. BA.2.75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렸던 BA.2와 비교해 스파이크 유전자 변이가 8개 더 많아서 백신이나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를 회피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특히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나 면역 회피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우세종이 된 BA.5보다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비싼 채소값에 상추나 깻잎을 사용하는 음식점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고깃집들은 가뜩이나 돼지고기 값이 올라서 부담인데 이 가격이 폭등한 채소까지 함께 차려야 해서 더 어려운 지경까지 내몰려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저는 서울 망원동의 한 고깃집에 나와 있습니다. 네, 채소 가격이 많이 올라서 고깃집들 고민이 크다고요?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채소 셀프 코너 앞입니다. 이 상추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봄만 해도 이 상추는 4kg 단위로 2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5만 원이 넘습니다. 바로 뒤 양파도 10kg 단위로 만 원대에 시장에서 떼왔는데 현재 2만 7천 원에 달하고요. 마늘 역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다 보면 채소도 그만큼 많이 찾을 수밖에 없다 보니 현재 이렇게 야채 리필은 꼭 한 번만 부탁드린다는 푯말도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 사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깃값이 30% 인상해서 정말 힘들어요. 6월 말일까지는 무제한으로 제가 리필을 해드렸는데요. 7월 달에 갑자기 또 상추가 6만 원, 8만 원대 뛰다 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최근 채소값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과 비교하면 거의 한 달 새 전반적으로 평균 3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와 장마 등 기상 악화로 작황이 부진해진 탓입니다. 여기에 삼겹살도 최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고깃집은 가격 인상 압박이 거세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이 가게는 두 차례에 걸쳐서 고깃값을 1,000원씩 올렸지만 마진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장 휴가철에다 날씨도 덥고 코로나 재확산세까지 더해지면서 손님이 줄어들다 보니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전기료까지 올라 온종일 에어컨 틀기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계속 채소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음 달 초에는 농식품 물가관리 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지만 당장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시가 급한 자영업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망원동의 고깃집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각종 원재료 값이 폭등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또다시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왕십리에서 14년째 족발집을 운영하는 이기백 씨. 올해 들어 매출이 조금씩 늘기 시작해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최근 다시 걱정이 커졌습니다. 강한 전파력의 켄타우로스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옛날처럼 다시 또 이런 규제가 들어간다면 그나마 지금 숨통이 트였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또 시련이 올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서울 화양동에서 갈비찜 가게를 운영하는 홍성근 씨도 조마조마하기는 마찬가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매출이 회복되려면 갈 길이 멀었는데 껑충 뛴 식자재 값까지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등락의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가 원가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어느 걸 한 가지 하든 두 가지를 하든 그 상당히 매출에 영향이 클 것 같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9월부터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됩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원금 감면과 은행의 자율적인 대출 만기 재연장 지침을 내놨지만 혜택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2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감내하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지나 8월 중순 이후 확진자 수는 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정부는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선별적 단계적인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이전과 같이 일상을 통제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 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밤사이 가상화폐 거래소 등 15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관계자들의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본사에서 압수한 자료를 들고 나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추가 압수수색 계획도 있으세요? 혐의 입증할 만한 것 찾으셨나요? 루나, 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업비트를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 7곳을 밤새 압수수색했습니다. 거래소 말고도 다른 8곳도 압수수색했는데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관계사와 한국지사, 루나에 투자했던 벤처투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 등 관련자들의 루나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분석해 루나 사태의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권 대표 등이 코인 거래 수익을 현금화해서 빼돌렸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합수단은 앞서 지난 5월 루나 투자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권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해왔습니다. 권 대표 등은 루나의 설계 오류와 하자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 연이율 19.4%의 높은 이자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 수십조 원을 끌어모으는 식으로 유사 수신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코인 거래 수익 수백억 원을 해외 조세 회피처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발부한 점을 고려하면 합수단이 권 대표 등의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 대표는 여전히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 조사를 이어가면서 권 대표 신병 확보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시가 수십억 원 상당의 마약을 사고 판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3명을 구속하고 매수자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급, 모집, 자금 세탁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마약 조직을 결성한 A씨 등 3명에게는 범죄 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도심에 있는 상가 4곳을 빌려 대마 13.7kg을 재배한 뒤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판매 대금 등은 추적하기 어려운 가상화폐로 주고받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마약 범죄의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동남아 마약왕이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고3 학생이 텔레그램 마약방 총책으로 검거되는 등 어느새 마약 범죄는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도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마약 수사관이 본 마약의 실태 어떨까요?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1개 1팀장 이영권 경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마약 수사를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건가요? 마약 수사만 10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이요. 네, 베테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신 거고요. 마약 범죄의 어떤 민낯을 샅샅이 다 보셨을 텐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내놓은 통계인데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직접 보셨을 때 실제로 마약 사범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일선 단속 현장에서도 마약 신고나 마약 검거 현황 등을 보게 되면 검거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자, 최근에는 또 연령층이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연령층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겁니까? 경찰청의 마약 사건 통계를 보게 되면요, 예. 20대에서 30대가 전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높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10대 젊은 층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래픽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거는 뭐 SNS 접근도가 높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개인 간의 매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들이 지금 발전되고 있는데요. 네.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을 능숙하게 잘 다룰 줄 아는 젊은층들이 이 프로그램을 범행 도구로 이용하게 되면서 일명 던지기 수법로 마약을 이렇게 판매하고 구매하다 예. 보니까 예. 마약 사범의 증가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이제 마약 사범이 늘고 있다는 거는 또 초범이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초범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 점도 또 눈여겨볼 부분이겠죠? 원래 마약 사범들은 재범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예. 이 동종 전과자들이 원래는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확산되면서 일반인들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초범이 많다는 건 그리고 어떤 호기심으로 시작을 한다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유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중독 때문에 계속해서 범행을 일으키는 거겠죠? 그렇죠. 이 마약은 중독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요. 예. 그 중독성으로 인해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또 이로 인해서 관련된 2차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도 마약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몇 가지 그 나온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충격을 준 뉴스 중에 하나가 텔레그램의 마약방을 개설해서 운영한 그 총책이 고등학생이었다는 그 뉴스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일반적으로 마약류 총책은 은거지, 좀 숨겨진 장소, 특정 장소에 거점을 두고 예. 마약류 운반책, 판매책들에게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접선 시도하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건네받은 다음에 비대면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마약의 판매자나 구매자들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채팅 앱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채팅 앱을 전화 통화를 할 경우는 목소리마저도 이게 변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판매하고 있어서 이 범죄가 증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채팅 앱을 더 원활하게 이용을 하고 또 목소리 변조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이 총책을 담당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 좀 소개를 해드리면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이 2명이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뒤에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고요. 또 이제 그 TV 프로그램이죠. 고등 래퍼로 이름 알렸던 20대 한 남성 래퍼가 최근에 또 마약에 손을 대서 이제 구속이 되기도 했는데 정말 이런 사례들을 보면 마약이 이제 성큼 우리 삶에 가까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마약 사법은 점조직 형태로 범죄가 은밀하게 거래되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런데 작년 통계를 보게 되면 마약류 사범이 16,000명 정도 검거가 되었었고요. 네. 이 경찰에 검거되지 않는 상황들을 판단해 보면 우리 일반 사회 구성원들한테 밀접하게 파고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그 규모는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그 마약 시장의 어떤 규모나 실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저희 대한민국이 많은 양의 제조를 하거나 재배를 하는 국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더구나 나라별로 압수된 마약을 분석해 비율로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인구를 비율로 해서 판단해 보면 지금 마약류 사범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조 재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인구 비례에서 봤을 때 유통이 그만큼 많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여러 가지 사례들을 그러니까 마약 관련 사례들을 수사를 10년 동안 하셨을 텐데 아마 이런 부분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동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으로 어느 정도 좀 분류가 됐었는데 이런 말이 좀 무색해진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느끼신 적이 있다면 언제 느끼셨을까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2018년도에 그 일본의 야쿠자, 대만의 중년방, 국내 성일파 마약 조직원들이 태국 방콕강을 통해서 112kg의 마약을 밀반입한 다음에 22kg는 국내에 유통하고 은거지에다가 숨겨놓은 90kg를 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국내도 정말 위기에 직면해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앞서서 재범도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이런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은 스스로 내가 마약을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또한 의존성, 내성, 금단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투약하게 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수사를 하실 때 그 마약 사범들과 대화를 좀 나눠 보셨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들도 이 단약을 하고 싶은데 정말 힘들다.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 벗어날까 이런 얘기들을 간혹 하고 합니다. 실제로 뭐 치료를 받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던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잠시 후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전문 치료병원이라든지 마약 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 재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끊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스스로 끊는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셨고, 아까 그 사례를 하나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국, 중국, 일본 한 112kg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마약도 이제 검거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가장 큰 규모였나요? 그 사례가? 현재 저희 수사기관에서는 최초로 90kg를 압수한 사례입니다. 최초로요? 예.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의 양이라고 저희가 좀 추정을 해야 될까요? 일단 시가 금액상으로는 한 3,300억 정도 되고요. 야, 3,300억 원이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네, 이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양이군요. 이게 마약 거래가 점점 또 지능화되고 노골화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 그만큼 또 경찰의 수사 기법도 진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저희 경찰에서는 마약 사범들에 대한 범행 동기, 수법 이런 자료 등을요 다 취합해서 빅데이터화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터넷상에서 마약에 판매할 수 있는 특정 단어를 저장 등록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 저장 등록된 단어를 찾아서 어느 사이트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은 가상자산이 많이 거래 대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경찰에 인터넷이나 가상자산을 전문으로 수사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마약 사범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마약 사범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또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는 만큼 아마 많은 주위에서도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행동을 보이면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마약 종류 효과로 보게 되면 환각제, 각성제, 억제제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이 효과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관련 대상자가 말과 행동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는 마약 후 투약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어떤 도움도 그럴 때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단 해야 될까요? 먼저 가족 구성원들은 관련자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좀 포옹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해당 전문 병원이라든지 우리 마약 퇴치운동본부 전문기관 등에 찾아가서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기를 권유합니다. 결국 주변 분들의 이제 관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약의
유혹을 느끼는 분들에게 10년 베테랑 이 마약 수사관으로서 따끔하게 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 투약자들은 왜곡된 정보로 이 쾌락에 즐기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는 무서운 악마나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실제 마약을 투약했다가 처절한 삶의 후회를 하고 있는 중독자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이 마약은 절대적으로 호기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마약 범죄 하루빨리 근절이 되고 저희도 이 관련 소식을 뉴스에서도 전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권 경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경기 안성시에 있는 지역 농협에서 직원이 5억 원을 빼돌린 뒤에 잠적했다는 소식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올해 농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만 무려 10건에 달합니다. 이 농협에선 마음만 먹으면 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법적 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경기 안성시 고3농협 직원이 허위 세금 계산서로 5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한 사실이 YTN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엔 서울중앙농협 구의역 지점 직원이 고객들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50억 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농협 직원의 횡령 사건은 올해 확인된 것만 무려 10건에 달합니다. 내부 통제로 비리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농협의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농협 본점은 1,115개, 지점까지 합하면 4,800곳이 넘습니다. 모두 개별 법인인데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농협중앙회 정기감사로 관리 감독하기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역 단위 농협은 내부 사정에 밝은 장기 근속 직원들이 대부분이라 직원 비리를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비정상적인 자산 흐름을 감시하는 전산 감사 시스템도 이미 마련돼 있지만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빼돌리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돼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딴 횡령 사고에 농협중앙회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우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농협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나 부당한 권유를 금지하는 등 6대 판매 원칙을 마련해둔 법으로 위반하면 금융사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농협 등 상호금융업은 소관부처가 제각각 다르다 보니 금융위 소관인 신현만 금소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금소법은 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인 만큼 직원들이 몰래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선 조합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엔 내부 통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중앙회만 대상으로 규정해 수천 개 개별 지역 조합은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농협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개별 조합도 내부 통제 기준을 적용받도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제도적 감시 강화로 거대 조직 농협에 뿌리내린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농협은행 직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농협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 서울 중구에 있는 농협은행 본사와 분양대행사 등의 수사관을 보내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농협은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습니다. A씨는 분양대행사로부터 현금 수억 원과 부동산을 받고 특정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에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서울 한강공원과 유흥가 일대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돌입합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 동안 피서객들이 몰리는 한강공원과 유원지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와 함께 야간에는 이태원과 홍대, 압구정 등 유흥 밀집 지역에서 공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 두 바퀴 차의 음주 운행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밤사이 전국에 내렸던 장맛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습도를 끌어올리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지만 습도가 높은 탓에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무척 더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일정 여유롭게 잡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강한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상태고요. 강원과 충북 지방에만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도 오후에는 대부분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체감온도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 29도,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바로 국회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한 날입니다. 오후에 이제 협상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찍힌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좀 띄워주실까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포착된 그 사진인데 네, 지금 보시면 이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원구성 협상의 최대 난관인 행안위는 국민의힘이, 과방위는 민주당이 갖게 되는 것 같은데 글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양금희 대변인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요. 예. 우리 수석 부대표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고요. 오늘 오후에 제발 만났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 중에서 아직 확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 김도 이제 법사위원장은 확정이 된 걸로 정해졌고요. 네. 아직까지 뭐 여기서는 다 확정이 아직 안 되고요. 예, 오늘 오후에 이제 네. 만나서 사실은 그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해 보입니다. 의지가 강해 보인다. 네. 네. 지금 민주당이 과방위를 사수하고 행안위를 포기하는 안을 고려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과방위가 인기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제가 과방위 간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과방위 그 인원수 채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과방위의 욕심을 여당이 내는 이유는 뻔하죠.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굉장히 큰 현안이 지금 있는 거죠. YTN도 지금 관련이 있어 보여서 YTN 직원들이 아마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는데요. 예. 제가 과방위를 오래 했고 간사도 했고 이러기 때문에 돌아가는 내용을 아는데 이게 과방위가 문제가 된 이유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과방위를 선뜻 그래 그럽시다 이렇게 하기가 지금 어렵게 된 것을 지금 아주 웅변으로 문자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송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더 이게 지금 어떻게 에스컬레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오후에 얘기할 때도 이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할 텐데 예. 뭐 제발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이 문자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네. 일단 이게 집권 여당이면은 외교안보에 관한 것은 인기가 없더라도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경제 기획에 관련된 거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법사위는 뭐 계속 지금 현안이 됐던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법사위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운영위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18개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 상임위원회가 별로 많지 않아서 저는 이게 대충의 얼개 그림으로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텐데 방금 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이 내정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양보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부분인가요? 처음에는 이제 지원하고 싶어 했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김도읍 의원께 양보를 했다.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양보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너무나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뭘 자리를 자꾸 욕심을 낸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본인이 그거 알고 그렇게 이제 자세를 낮추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아니 이거는 뭐 누구한테 확인해 본 건 아닌데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제원 의원이 월요일에 권성동 의원을 들이받았잖아요. 그 들이받은 SNS를 보고 딱 드는 느낌은 두 가지입니다. 브라더는 없구나. 브라더는 끝났구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그 SNS를 보고 브라더는 없고 힘이 센 건 장제원 의원이고 윤심하고 가까운 것도 장제원 의원이고 이 싸움은 끝났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이제 나 법사위원장 뭐 양보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구나. 그래도 마지막에는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고 법사위원장까지 받으면은 아마 잘못하면 칼이 됩니다. 그래서 장 의원으로서는 현명한 굉장히 야근 선택을 결정을 했구나. 뭐 이렇게 봅니다. 영원한 형제라고 했는데 영원한 형제는 아니구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형제를 자꾸 형제라고 한 거예요. 소화도 되기 전에 금요일 날 점심 먹었죠? 소화도 되기 전에 바로 들이받았기 때문에 그건 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브라더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원래 17일까지였다가 오늘 21일까지로 원구성 협상이 미루어진 건데 일단 오늘 오후에 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 이어서 오늘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들어보고 계속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 사퇴 결단을 요청해 주십시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겠습니다. 네, 어제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었는데 잠시 뒤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윤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오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이 부분에 관심이 쏠렸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예상했던 얘기를 했네요. 어저께 박홍근 원내 연설도 예상했던 거긴 하지만 조금 세게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권성동 대표의 연설은 뭐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과거 정부 탓을 안 한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 과거 정부 탓을 한 거고요. 오늘 사실 새 국정 방향을 얘기하겠다고 그랬으면 국정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그 100여 개의 방향, 기억에 남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스트림라인을 해서 좀 정확하게 몇 개의 방향으로 내놓고 이것이 새로운 국정 방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정부 탓을 했고 국정 방향에 대해서 좀 덜 구체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정 의원님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전 정부 탓이라는 그 단어가 과연 이게 맞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틀리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문재인 정권 출범할 때는요. 정치 보복을 적폐청산이라고 그래갖고 전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갖고 정말 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신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때는 뭐 탓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막
그 어마어마시한 수사를 사실 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수사를 두 전직 대통령인데 다 손을 대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냐면 문재인 정권의 염증을 내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주셨던 국민들의 뜻은 저는 두 가지 포인트라고 봐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경제였습니다. 네. 집값 상승은 그 어떤 정부보다도 사실은 그 높이 올려놨거든요. 그 다음에 그 소득주도 성장이요. 결국은 세금으로 돈 뿌리는 거였는데 그러면 결국 물가 상승이 될 거라는 건 뻔한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금리 인상될 거라는 게 뻔한 거고요. 그거 못 잡으면 외환 위기 오는 거 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받아놓은 성적표인데 그걸 갖고 단시일 내에 경제를 끌어올린다? 이거는 좀 어렵잖아요. 그거 아마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비상식적이었어요.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정권 교체를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그 야당은 본인들이 해놓은 거는 아예 그냥 입을 싹 닫고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못한다. 왜 전 정부 탓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지만 네. 민주당은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은 그 얘기하실 수 있지만 민주당은 자기들이 한 거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진실한 반성이 없어 보여요. 왜? 지금 공격하는 거 보면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지금 그 정부와 여당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생 대책은 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결국은 뭐냐면 집값 상승한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거, 그다음에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금리 인상을 통해서 막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외환 위기까지 생각해서 지금 뭔가 이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예. 근데 이게요 단기간에 효과를 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첫 번째이고 지금 제 생각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연설 내용을 보니까요. 사실 그동안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전 정권에 임명됐던 관료들에 대한 그런 압박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 연설에도 조금 포함이 됐습니다.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다. 그래서 이제 전 정부 기관장들에게 사퇴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어느 기관에 누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지금 보십니까? 지금 아무튼 눈에 띄신 분, 언론에 나오신 분은 두 분이었잖아요. 한상혁 방통위원장하고 예. 그다음에 전현희 권익위원장. 네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알아본 거에 의하면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그 공기업 인사 포함해가지고 알박기식으로 박아놓으신 분들이 지금 80명이 넘어 보여요. 예, 이런 분들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민주당이 최근에 그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그 사적 채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보면 문재인 정권만큼 사적 채용을 최고봉으로 만드신 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 그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 기억나시겠지만 강규형 전 KBS 이사 그 방통위원 몰아내려고 얼마나 치사하게 했는지 아시죠? 예? 다 털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몇백만 원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유용했다고. 그렇게 따지면 유용 안 한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걸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보수정당에서 추천하신 분이었는데 이 분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저는 그건 나쁜 행동이었다고 봐요. 예. 결과적으로 법에서 명예회복은 되었지만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와갖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알박기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신 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글쎄 지금 두 사람 얘기를 아마 오늘 연설에서도 한 것 같아요. 이게 좌우의 맥락을 보면. 근데 권익위원장은 임기제를 한 이유가 있고요. 방통위원장도 임기제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박기를 80명 조사했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알박기를 했다 그러면은 뭐 구체적인 사람을 놓고 이유를 놓고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 두 분,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은 아시다시피 그 객관성, 독립성, 중립성 이런 문제가 있었고 권익위는 사실은 전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해서 감시, 감독을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가라고 하기 전에
먼저 그걸 따져보고 그 법안이 그 당시에 성립했던 이유를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맞지 않는 사람이고 정말로 이 사람은 유해한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이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맞아 보이질 않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 의원께서는 물러나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본인들이 지금 물러나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양심과 도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공정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문재인 정권이 아무튼 그 심판을 국민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은 적어도 대통령과 함께 사표를 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건 저분의 양심과 도리를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양심과 도리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내용을 좀 돌이켜 보면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탄핵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 또 최근 민주당 의원들 인터뷰에서도 이 탄핵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신 의원님 이 부분 좀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탄핵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어저께 박홍근 얘기 중에 육상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여의도 내지는 술자리에서 굉장히 파다하게 돌아다닌 얘기예요. 그 육상시의 구체적인 이름까지도 거론이 되고요. 예. 이건 사실은 윤 정부의 특히 대통령의 자업자득이죠. 인사를 상식적이지 않게 했으니까요. 근데 이걸 연설에서 올리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 부분은 더 좀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국회 연설이라는 것은 그 연설 자체로서 팩트나 여러 가지 논리나 이런 것을 좀 정리를 정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상시 얘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처음에 인사를 할 때부터 그러니까 5월 달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벌써 한 2달 정도가 된 오래된 얘기를 박홍근 대표가 입에 올린 건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 문제도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고 네. 윤 대통령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러이러한 것으로 했다 그래서 좀 슬쩍 빗댄 거긴 하지만 그래도 탄핵 얘기를 대표 연설에서 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탄핵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탄핵하겠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좀 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지금 야당이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를 슬쩍 한 거죠.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듣죠. 예. 듣는 사람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잘 뜯어서 읽어보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탄핵이라는 단어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예민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내홍이 일고 있고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어떤 강한 단어 선택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지지율이 이제 요즘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고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사실 예측했어요. 민주당 의원들께서 참지를 못하고 분명히 탄핵 얘기를 꺼낼 거다. 예.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살아온 길을 속이질 못하잖아요.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를 꺼낸 건 저는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봐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치라는 게 정치인들이 여의도에서 싸우는 게 사실 그분들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를 바라봐 주실까의 문제인데 이 탄핵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많은 분들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그런 이제 그게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 그다음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이걸 재미나게 자랑스럽게 마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들려져요. 그럼 과연 그게 민주당한테 좋을 거냐? 핵심은 민주당이 지금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이 박근혜 탄핵 얘기를 꺼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코 민주당한테 유리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네,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다. 방금 이제 지지율 이야기를 잠깐 좀 해주셨지만 지금 지지율의 상황 어제 뭐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지금 지지율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처음 개인적으로 이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는요, 되게 머리가 좋으세요. 제가 정치를 오래 해보니까 네. 끝까지 국민을 믿고 가야 되는 게 맞다. 이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경제가 하루 이틀 사이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 망쳤다는 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다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우리 당 내부의 내홍이었어요. 이준석 대표 징계와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싸우는 모습으로 딱 비춰지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께서 아니 세상에 어렵게 정권 교체 시켜줬더니 무슨 싸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모든 게 화가 나셔가지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된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관련된 설명도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을 하고 배우자나 자녀들을 지원하는 그런 법안인데 이전에도 몇 년 전에도 이게 발의가 된 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한 2, 3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이게 너무 그 당시에 광범하게 인정을 해가지고 법으로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요. 예. 특히 경제를 맡고 있는 부서 쪽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광범하게 인정을 할 경우에 정부 재정이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이번에는 아마 그 비판을 감안을 해서 조금 좁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그 일반법이 있어요. 국가유공자법에 관한 일반법이 있고 5.18 관련법이 있고 지금 4.3법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법이 그러면 왜 필요하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많이 잊어버렸는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어간에 사망하거나 실종하거나 다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일반법과 5.18법, 4.3법이 이 사람들까지 포괄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보완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나온 건데요. 또 아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있을 거고요. 예. 이 논쟁에 따라서 이 법의 운명은 결정이 될 거고 혹시 제정이 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아마 범위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필요한 대목이 있고 이 굉장히 긴 동안에 독재 정권 사이에 희생이 된 사람들은 꽤 있고 일반법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이 법을 왜 들고 나오는 거냐라는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다수당일 때 지난번에 검수완박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막 해치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법은요,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운동권 출신들 두고두고 좋은 거 이거 이번 기회에 만들어 보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아마 해치워 보자 이번 기회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그건 뭐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국민의힘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 법 만들어도요, 그러면 또 다시 그거 문제가 돼서 또 없어질 수도 있는 법이거든요.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느낌이 이래요. 저는 아버지께서 월남전 참전 용사인데요. 그 자녀인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저같이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보세요, 내용이 뭐 자녀들에게 특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지금까지 전쟁터에서 그분들 자녀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말씀만 들어봐도 이제 찬반 논쟁이 딱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또 진행이 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정 운영 초반 동력이 중요한데 최근엔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집권 여당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입장 차이가 보이는데요. 오늘 아침 안철수, 김기현 의원의 목소리를 묶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과연 우리 당이 지금 뭐 당헌 단계만 부합하면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것이고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냐.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으로서 차기 총선 이제 한 1년 반 남짓 남았는데요. 1년 반 남짓 남은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냐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아니 근데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조기 전당대회 사실 지금 아무리 주장을 해도 지금 현재 당대표가 고리 상태가 되지 않는 이상 실현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 의혹이 해소된다면은 6개월 뒤에 복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조만간에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거취를 뭐 좀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 경찰 수사 결과가 아마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지금 그날 우리가 7월 7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7월 7일하고 7월 8일 새벽에 7월 8일 새벽하고 아침까지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뭔가 징계 처분의 발효 시점이 본인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때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분명해 보이잖아요. 근데 권성동 대표가 아침에 나와서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7월 8일 새벽 2시쯤 끝난 거다. 게임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말하자면 해결 방안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전혀 이준석 대표가 힘을 쓰지 못했고 이제 이 대표는 지금 보이고 있는 것처럼 배낭 하나 둘러매고 팔도를 돌아다니는 것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아 보이는 거고요. 결국은 경찰 수사 결론으로 이 6개월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결국 근데 경찰 수사 결론이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가만히 행간을 들여다보면 경찰 수사 결론이 이때쯤 이렇게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지금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6개월까지는 안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배낭 다시 둘러매고 이준석 대표가 짠하고 나와서 롱타임 노시하고 오는 것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지금 깔고 있는 것으로 제3자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찰 조사 결과를 예측을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지금 나오면 사실 그거는 우리 정부에 그다음에 우리 당에 별로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건 사실은 예측은 하지만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게 또 수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다 보면 마치 정해놓은 수사인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금 줄줄이 있기 때문에 마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해놓은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재명 수사할 때도 그거 써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수사는 수사 결과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윤리위에서 결정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건 결국은 6개월 이후에 당대표가 돌아오는 걸 사실 전제로 윤리위에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근데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가 돌아오면 당 혼란이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직 그게 결론이 지금 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처음부터 윤리위에서 결정할 때도 경찰에서 아직 결과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꾸 예측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에 대해서 아직 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다음 전당대회에 이준석 대표가 또 나올 거다. 이런 예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예상은 있을 수 네. 있는데 만약에 그 윤리위의 징계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못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잘못해서 윤리위에서 이렇게 징계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오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나올 수 있다. 이제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당권 경쟁이 뜨거운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재선 의원 모임 당대표 출마자들의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나온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출마의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8월 28일이면 새로운 당대표가 만들어집니다.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강력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미지의 사람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걸 걸었던 대선 후보는 연고도 명분도 없는 지역의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인천에서 단체장을 지낸 오선의 당대표는 서울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되게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전당대회의 특성은 우리가 쇄신과 변화의 그 힘들을 세워낼 수 있느냐, 그 점에서 저는 단일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혁신의 주체이기보다는 쇄신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냥 누가 흘린 지갑 주워 가듯이 우리 당의 당대표가 그냥 되는 것도 당으로서도 행복하지 못한 일이고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단일화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로 보이는데 뭐 여러 의미에서 단일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컷오프 결과를 봐야죠. 지금 3명으로 추려지니까요. 예. 3명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컷오프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만약에 컷오프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후보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3명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단일화에 동의하지 않는. 네, 단일화에 동의하지 않는 후보가 있습니다. 예. 네, 단일화에 동의하는 후보로 3명이 3명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를 빼고 나머지 2사람이 단일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단일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단일화가 그 컷오프 전에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건 안 될 겁니다. 컷오프를 보고 그때부터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건 뭐 가능하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 중에 조금 흥미로웠던 게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의 러닝메이트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 왜 나왔을까요? 아니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예. 지금 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본인 입으로 2시간 동안 취하도록 마시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만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만류라기보다는 뭔가 밀명을 띠고 나온 거 아니냐, 페이스메이커냐 하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바타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박주민 의원이 3명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단일화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그래서 유효한 거고요. 예. 여기서 또 하나 금방 그 싱크 우리가 들은 것 중에서 강훈식 의원 같은 이는 이재명 캠프 당시에 예. 핵심 3인방 안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예. 근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훈식 의원이 정말로 이재명 의원을 반대하는 거냐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강훈식 의원 같은 사람이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후보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당내에서는 굉장히 의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또 눈길을 끌고 있는 그래서 거고요. 진심이라고 보는 거죠. 처음에는 진짜냐 아니냐, 진심이냐 뭐 아니면 정치적 레토릭이냐 그러다가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진심인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어제 경찰이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 8월 중순 정도에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는 8월 28일이고요. 그 전에 결과가 나온다면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변수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결과 다 나온 거거든요. 전당대회 결과가요? 아니요. 수사 결과가 대선 때부터 지금 계속 쭉 얘기가 되어 왔잖아요. 상식적인 법조인들이 다 그냥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언론에서 보도가 너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사실은 나오질 마셔야죠.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그 결과 나왔다고 해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재명 의원은 그냥 이재명 의원답게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그냥 마구 나오겠죠. 신 전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저는 지금 결과가 거의 다 나왔다고 보는 그 정 의원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지금 이 정도 뭐 TF가 뭐 굉장히 전문적인 수사 인력으로 돼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경찰청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그러면은 팩트를 모은 거, 그러니까 수사 자료를 모으고 이제 결론만 남은 것이지 사실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법카도 중요하지만은 이 법카 수사와 연동돼 있는 것은 관사 옆집 임대 사건이거든요. 그 두 개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법카를 추적하다 보니까 그 집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집이 갑자기 무슨 공사가 뭐 작업을 위해서 빌린 거다라고 돼 있는데 지사 옆집을 작업을 하는 인력을 위해서 빌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두 개는 연동이 돼 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결론을 얘기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의 수사가 진척이 돼 있다면 이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사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성남 FC도 그렇고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경찰이 내놓냐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전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정책국께서 예상하신 것보다는 훨씬 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봐서 저는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가 연기됐습니다. 강인선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애초 잡혀있던 통일부 업무 보고는 일단 연기돼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면서 언제 할지 다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여가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서 일정 조정 과정에서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국회 일도 있고 해서 조정하다가 통일부 시간이 뒤로 밀려 다시 잡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수가 사흘 연속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5,200여 명 감소한 7만 1,170명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3만 1,000여 명이 증가해 급증세가 계속됐지만 규모는 1.8배 증가로 17일간 이어온 더블링은 주춤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명 증가한 107명으로 40일 만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7명이 늘어 누적 24,794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면역 회피 특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BA.2.75 변이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BA.2.75 변이 감염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지난 5일 인도에서 입국해 7일 확진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이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건당국이 과학방역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후유증 조사를 본격화합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오늘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후유증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소아 청소년을 포함한 대규모 후유증 코호트에 대한 장단기 관찰과 심층 조사 연구로 임상 코호트에 기반한 양상, 원인 규명과 함께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대차의 더 뉴 팰리세이드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대차에서 리콜 시정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더 뉴 팰리세이드 4072대는 엔진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저속에서 관성을 이용해 주행할 때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저속 주행 중 엔진 회전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동력이 전달되지만 소프트웨어에서 엔진 회전수가 낮게 세팅돼 시동이 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세계 원숭이 두창 확진 환자가 한 달 사이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할지 결정할 예정인데요. 검사와 대응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원숭이 두창 확진 환자가 14,000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스페인이 3,1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과 독일, 영국도 2,000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발생국도 40개에서 70개 나라로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긴장하는 동안 확산세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Despite 2 years of experience with COVID, our response to monkeypox has been maddeningly slow. 원숭이 두창 환자는 드러난 결과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검사 자체가 적고 확진 환자 집계도 소극적이란 비판이 많습니다. The people saying, gee whiz, we just don't want to have to deal with another infectious disease. But this disease is significant. 세계보건기구는 긴급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세계보건기구가 내리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입니다. 지난달 열렸던 첫 번째 회의에서는 심각성이 덜하다는 이유로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열에 강하고 흠집이 잘 나지 않아서 인기를 끄는 가정용 세라믹 식탁이 갑자기 부서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한 충격도 무거운 하중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최근 경기 파주시에서 세라믹 식탁이 갑자기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3일 가정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제품은 A가구 업체 온라인몰에서 지난해 3월 구입한 세라믹 식탁인데요. 사용한 지 1년 4개월 정도 된 제품입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식탁 상판은 온데간데 없이 다리만 남아 있는데요. 이 바닥을 보면 음식물과 함께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각종 파편은 원래는 식탁 상판인데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제보자는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식탁이 무너져 내렸다고 설명하는데요. 당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상황으로 배달 음식과 그릇 정도가 올라가 있었는데 이 식탁이 무너져 황당함을 넘어 무서웠다고 전합니다. 이 발목에 가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냥 청심만 먹었는데도 그냥 자꾸 이름 주저앉은 게 그냥 머리에 떠올라갖고 저녁에 자다 깨지고 식탁 밑에도 막 찍혀가지고 빼내고. 그러게요. 앞서 영상을 봤을 때도 딱히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해당 업체는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일단 A가구 업체는 문제가 된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줬습니다. 정확한 원인에 대해선 분석 중이란 설명인데요.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강화유리 불량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제품이 무너져 내린 건데 갑자기 강화유리가 원인으로 지목돼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해당 제품은 세라믹 식탁으로 표기되긴 하지만 12mm 강화유리를 700도 열 처리해 만든 이른바 세라믹 글라스 제품입니다. 요약하면 세라믹 글라스의 주된 소재인 강화유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인데요. 업체는 문제가 된 제품을 곧바로 판매 중단 조치했습니다. 또 세라믹 글라스 제품 자체에 대해서 단종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또 있었다고요?
네, 지난달에도 가정집에서 사용하던 비가구 업체 세라믹 식탁이 파손됐습니다. 1년 반 정도 된 제품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니 급기야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는 식탁이 폭발하는 것이 아닌지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업체는 AS 기관과 관계없이 문제가 된 식탁을 환불 조치했습니다. 이 제품의 구조를 보면 3mm 세라믹 밑에 10mm 강화 유리가 접착된 형태인데 이번에도 파손 원인으론 강화 유리가 꼽힙니다. B업체는 강화 유리의 소재 특성상 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라믹 식탁에 강화 유리가 들어간 제품은 더는 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업체의 세라믹 식탁이 양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파손이 된 건데 공통된 건 강화 유리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이네요. 네, 두 업체는 강화 유리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세라믹 식탁 피해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9년 2건, 2020년 9건, 2021년 15건, 올해 6월까지 2건 등 모두 28건인데요. 파열, 파손, 꺾여짐 등 피해가 22건이고 이 기타 불량이 6건이었습니다. 이 눈에 띄는 건 세라믹 식탁 피해 상황인데 주로 상판 강화 유리가 파손됐다며 피해가 접수됐다는 점입니다. 이 강화 유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일반적으로 강화 유리는 고온을 가했다가 곧바로 냉각해 만드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리 내외부에 힘 차이가 발생하면서 외부 충격에 더 강해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사무용 책상 등에도 자주 쓰이는데요. 문제는 100만 분의 1 확률로 알려진 이른바 자연 파손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는 보통 제조 과정에서 강화 처리가 균일하지 못하면 자연 파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눈에 안 보이더라도 약한 부위가 생기고 이곳에 작더라도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깨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강화 공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응력이 균일하지가 못하다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파손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강화 유리가 들어간 세라믹 식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매번 주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탁이란 제품 자체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이는 가구인데요. 사실 식탁을 사용하면서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일까지 상상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화 유리가 들어간 세라믹 식탁에서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라고 전합니다. 예를 들어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소리가 나면 일단은 사용을 멈추라는 건데요. 이 균열이 가는 등 약한 부위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파손 현상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제조 공정에서의 엄격한 품질 관리인데요. 애초 강화 유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균일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 업체들이 제조 공정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첫 번째라고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미성년자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 대부분은 미성년자고 또 성인은 딱 1명이었는데요. 이 1명이 폭행을 주도한 것도 모자라 어린 피의자가 죄를 뒤집어쓰게 범행 은폐까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5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17살 A군이 6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골프채와 손발로 머리, 어깨, 복부 등을 맞아 머리뼈 골절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경찰이 추정하는 범행 시각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 그런데 피의자들이 119 구급대에 신고한 건 밤 9시쯤이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에서 사람이 넘어졌다며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열흘을 버티다가 지난 15일 결국 숨졌습니다. 네, 이 폭행의 수준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피의자들 1명에게 범행을 뒤집어 쓰우려고 모의까지 했다면서요? 네, 부상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가족이 범죄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을 같이 들락거리던 청소년들을 먼저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10대 김모 군이 A군을 혼자 때렸다는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김 군을 구속하고 다른 청소년들은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를 이어갔는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폭행 추정 시각에 해당 오피스텔에 많은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있었고 청소년들의 진술도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이 다른 지인에게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한 정황까지 포착됐고 구속된 김 군도 혼자 때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집단 폭행을 확신한 경찰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22살 이모 씨 등 5명을 검거하고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피의자 중 가장 어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119 신고 내역이 거짓으로 신고된 것을 알고 나서 여죄를 수사해서 단독 범행이 아니고 공동으로 집단 폭행해서 사망한. 자, 그러니까 피의자 중에서 1명만 성인이고 또 나머지는 모두 미성년자였다는 거죠. 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모두 6명인데요. 1명은 22살, 나머지는 모두 14살에서 18살 사이인 미성년자였습니다. 피의자 중 1명의 명의로 돼 있는 오피스텔을 아지트로 삼았던 학교 밖 청소년들이었는데요. 1명을 제외하고는 학교를 자퇴했거나 직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피스텔에 함께 모여 지낸 이유에 대해서는 버스킹, 그러니까 거리 공연을 위해 만난 사이라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오피스텔에서 악기도 발견되지 않았고 공연 준비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웃 주민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애들이 전부 남녀 혼숙을 알고 막 그랬어. 시끄러워가지고 몇 번 혼났지. 애들이 머리도 막 색칠하고 떼가지로 모여다니고 아주. 경찰은 유일한 성인인 이 씨가 폭행을 주도하고 교사했을 뿐 아니라 범행 은폐도 지시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피의자들보다 4살 이상 많은 이 씨가 우두머리 역할을 했고 나머지는 이 씨를 두려워했던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A군을 숨지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 나온 주요 선고 등을 살펴보는 오늘 법정입니다. 인터넷 언론 기사에 달린 지린다라는 댓글을 두고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은 최근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모욕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에서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위헌인지를 결론 내립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사업자가 이름이나 주민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를 줄 수 있게 정하고 있는데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되고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부터 19살 미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아도 영상 증인신문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는 영상 증인신문 시범 사업을 전국 16개 시도 해바라기 센터 34곳에서 확대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법정이었습니다. 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담당 부보좌관이 북한의 해킹 행태에 대해 국가를 가장해 수익을 추구하는 범죄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에 더 많은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북한을 범죄 집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가를 가장해 해킹으로 암호화폐를 탈취해 수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억 2천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훔친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해킹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done a great number of steps to work to address it, from sanctioning for the first time exchanges and mixers, working on the Darknet forum, but the North Koreans are some of the most flexible and adaptable actors in the world. 북한의 적응이 빠른 탓에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돈 세탁을 돕는 것이 대부분 중국 등 미국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수 없는 것이 많은 점도 어려움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국제적 대응을 위해 협력할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re driving global action because so much of the infrastructure is not in the United States, so we need international partners to work with us. 지난해 10월 36개 나라와 랜섬웨어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이니셔티브가 이런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외화벌이가 어려워진 북한이 해킹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가 부도 사태 와중에 대통령이 사임하는 내홍을 겪은 스리랑카의 새 대통령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선출됐습니다. 위크레메싱게 대통령 당선인은 단합을 강조했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에게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리랑카 국회는 20일 투표를 통해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을 대신할 새 대통령으로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선출했습니다. 위크레메싱게 당선인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I have prayed that we can all in parliament cooperate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is country. 변호사 출신인 위크레메싱게는 1970년대 정계에 입문해 지금까지 6번이나 총리를 지낸 스리랑카 정계 원로입니다. 그는 지난 5월 고타바야 전 대통령에 의해 총리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고타바야는 최악의 경제난에 사퇴 압박을 받자 자신의 형이자 전 대통령인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를 물러나게 한 뒤 야권 인사인 위크레메싱게를 총리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났고 휘발유와 가스 등 필수 수입품 수입이 사실상 끊기면서 지난 9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고타바야 전 대통령은 사임 의사를 밝힌 뒤 해외로 도피했고 싱가포르에서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에 반정부 시위대는 지난 13일 다시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고 총리 집무실을 점거했습니다. For those who seek to destroy, to threaten democracy, they must then be dealt with the law, by the law. 경제난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선거 결과로 스리랑카 정국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튀르키예군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을 폭격해 최소 8명이 숨졌다고 이라크 국영 INA 통신이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라크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북부 국경 인근 자크호 지역 마을이 폭격을 받아 8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중 2명은 어린이이며 모두 민간인이라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튀르키예 남부 국경지대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중국에서 또 몰래 훔쳐보고 있다며 중국 당국에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서 교수는 SNS를 통해 도둑시청도 어이없는데 중국 최대 콘텐츠 리뷰 사이트에서는 자신들끼리 평점을 매기고 있다며 몰래 훔쳐보면서 할 건 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은 예전부터 큰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불법 유통 경로가 너무나 다양해 국내에서는 단속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 최강 김민아가 최강 스롱 피아비를 꺾고 여자 프로당구 통산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김민아는 하나카드 챔피언십 결승에서 오늘 새벽까지 숨막히는 접전을 벌인 끝에 4대3 대역전승을 따냈습니다. 아마추어 랭킹 1위 출신 김민아는 2020년 여름 프로로 전향한 뒤 14번의 출전 끝에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서울은 장맛비가 모두 그쳤지만 하늘빛이 잔뜩 흐린 상태입니다. 구름 사이로 볕을 가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4.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나 낮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오후 일정 계획하신다면 여유를 두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시면 강한 비구름은 동해상 쪽으로 모두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지금은 비구름의 끝자락에서 강원과 충북 일부 지역에만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지형적인 영향으로 영동 지방에만 내일 새벽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이 28도에 머물겠지만 남부지방은 대구 30도, 순천 32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말에는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가 되겠고 막바지 장맛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